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입니다. 오늘 시간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 4월에 일어났던 사고지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지금도 대표적인 핵발전소 사고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강연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체르노빌 사고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고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사진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옆에 이렇게 큰 타워가 서 있는 걸 보니 이건 사고가 일어나서 복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 요 원래 발전소가 이렇게 건물이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뚜껑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요. 속이 보일 정도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건물들도 이게 구멍이 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폭파일 사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발전소 전체가 완전히 날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사고 중에서도 가장 큰 사고였고요.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었던 핵발전소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가 이 체르노빌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좀 지나고 나서 위에다가 이렇게 그 석관이라고 그럽니다. 콘크리트와 철판을 덧대 가지고 위에를 덮어 씌워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씌웠다고 공사 관련했었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념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2011년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6년, 7년이 지났는데 아직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에는 복구를 아예 포기한 거죠. 복구라는 것은 완전히 이걸 다 뜯어내고 여기를 이제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돼야 될 건데 일정 정도 복구를 포기한 겁니다. 대신 위에를 덮어 씌우는 작업을 이제 해버린 거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었습니다. 당시 이제 소련이 갖고 있는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여해가지고 지금 생각으로 해보면 정말 위험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함께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일단은 체르노빌 정확하게 위치도 사실은 굉장히 한국 분들에게 낯서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소련 땅이고요. 현재는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딱 그 국경 지역, 이 세 개의 국경 지역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좀 붉은색으로 울긋불긋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폐쇄구역,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보시면은 체르노빌 발전소 자체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데요.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위에 있는 벨라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백러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훨씬 더 그 구역이 넓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걸 통해서 보실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르노빌 인근의 반경 30km 구역이 통제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반경 30km로 둥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 구역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각각에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즉 넓은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거고 대략적인 그 구역이 30km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면적이냐? 키예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수도에서 체르노빌까지 직선거리가 1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치면은 서울 대전이 약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50에서 160 정도.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넓은 국토가 지금도 오염이 돼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그 그림인데요. 우크라이나라는 도시, 그 나라 자체가 흑해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방사능으로 오염이 많이 된 곳, 그렇지 않은 곳들을 지도로 그려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발전소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르노빌의 발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발전소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발전소입니다. 흑연 감속로라고 부르는데요. 발전소의 그 감속제, 즉 발전소 안에서 핵연료가 계속 그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재료로 흑연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수로 같은 경우는 물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핵 연료들이 연료봉들이 이렇게 요 부위에 요렇게 지금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어봉들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핵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아까 그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뚜껑이 날아갔던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요거 조금 더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그려본 겁니다. 원래 요 밥그릇 모양으로 생겼던 요것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딱 위에 이를 덮고 있었던 것인데 폭발에 의해서 옆으로 뒤집어져 있고요. 그 안에 있었던 핵연료 다발이나 핵연료 봉 같은 것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사진이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만은 핵연료가 녹아서 흘러내려서 여기 보면은 코끼리 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린 모양이 코끼리의 발 모양으로 생겼다. 이게 핵연료가 녹아서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 가서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겠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에서는 바이오 로봇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즉 로봇처럼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작업의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고가 끝나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고요. 지금도 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사고의 후유증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단면도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밥그릇 모양으로 생겼던 뚜껑이 옆으로 누워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붉은색으로 여기도 좀 있고 이렇게 있는 것들은 핵연료가 녹아서 녹아 흘러내린 그 흔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타 원래 갖고 있었던 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다 같이 그냥 우겨 넣어서 현재는 석관으로 덮어 씌웠던 겁니다. 이 작업을 이제 체르노빌 사고 직후에 했던 거고요. 설계 당시에는 이 석관의 설계 수명이 대략 30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녹이 슬고 구멍이 나고 추가적인 방사능 피폭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추가적인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후쿠시마 사고랑 겹치면서 후쿠시마 사고 전에도 이 계획이 있었고 이 돈이 우크라이나가 없어가지고 이 돈을 모으는 작업을 한동안 우크라이나 정부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모였죠.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사고에 굳이 내가 돈을 왜 써야 되는 거냐라고 해서 많은 국가들이 좀 미온적인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생기고 나서 돈이 바로 다 같이 모였고 최근 이 위에 덮개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덮개는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록적인 덮개인데요. 일단 높이가 100m가 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안에 자유의 여신상, 전보제트기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방사능 수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체르노빌 발전소 바로 위에다가 돔을 씌우지 못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돔을 만들어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탁탁탁 채워넣는 방식으로 돔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얘는 대략 한 100년 정도 견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체르노빌 지역에서는 이 안에 있는 핵연료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체르노빌 사고의 기억이 조금씩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체르노빌 사고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은 정말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것 때문에 또 돈을 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요. 국가가 무한히 계속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나라였죠.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최강을 기록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벌써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된 거고요.
100년 뒤에 이 땅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핵 폐기물, 방사능 덩어리는 그대로 남아서 두고두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거라는 거죠. 사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체르노빌 현장을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 경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허허벌판에 나무들이 정말 좋고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 얼마나 진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방사능 계측기를 갖다 대면은 굉장히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오죠.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르노빌의 30km 존입니다. 둥글게 생기지 않았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철조망이 하나 있고요. 10km 존에 철조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이구,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뭐 여기 위험한데 누가 들어간다고 여기다 철조망을 쓰냐? 여기서는요, 돌 하나, 나무 하나 자기가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 돌이 방사능 테러에 쓰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올 때 방사능 보시면은 측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죠. 환경적으로도 측정을 할 뿐만 아니라 소지품 검사를 다 합니다. 저를 안내해 줬었던 안내 가이드는 이런 그 자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들어갔는데 가이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신발에 방사능 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발을 도저히 들고 갈 수 없다라고 이제 그 관련 그 계측하는 데서 얘기를 해서 결국 신발을 거기다 두고 자기는 맨발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구역은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서 특정한 또 방사능 물질이 묻어서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프리피아트라고 그럽니다. 우리 핵발전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거주하기 위한 신도시를 약 5km 떨어진 곳에 지었고요. 거기는 굉장히 넓은 광장과 아파트, 호텔들이 있었습니다. 그 곳이 그대로 있고요. 우리가 보통 체르노빌 사진 그러면은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프리피아트에서 찍은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이제 호텔의 옥상에 한번 올라가서 실제로 멀리서 바라다 보이는 체르노빌 발전소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4월 26일, 86년도 4월 26일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이 발전소가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한 보름 가까이 불타오르게 되는데요. 사고 직후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불타오른 거를 보고 구경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정부에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고 그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죠. 이 구역에는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들이 계십니다. 한 몇백 분 정도 계신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피난구역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만은 원래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이 지금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러면서 노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실제로 가서 인터뷰를 했고요. 한겨레 신문에 저하고 같이 갔었던 기자분과 함께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역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뭐 이런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프리피아트 안에 있는 놀이구역, 놀이기구를 이제 찍은 것이고요. 구소련 지역에서는 레닌 동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레닌 동상도 보이고 소련 시절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방사능 피해 구역에 이 오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달씩 의무적으로 이 합숙소에 가가지고 몸 건강을 체크받고 교육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아이를 인터뷰했던 거고요. 그 학교의
선생님,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공교롭게도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 인근에 살고 계셔서 소위 얘기하는 체르노빌 아이들이셨던 거죠. 당시의 기억들도 함께 듣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 얘기 이런 것도 함께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체르노빌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글자들이 굉장히 많죠. 체르노빌 반경 30km나 되는 구역이 출입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마을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폐쇄된 마을들의 이름을 쭉 적은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4월 26일 체르노빌 날이 되면은 당시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미사가 진행되는 것을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르노빌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형아, 기형가축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서 본 체르노빌은 그런 기형아, 기형가축보다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영웅적으로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제 체르노빌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체르노빌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거기서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사능 문제 그래도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실제로 제 썼던 얘기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측기를 들고 가가지고 몇 번이나 그 계측기의 그 범위를 조절해 가면서 너무 방사능이 많이 나와서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쟀었는데요. 제가 쟀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방사능이 측정된 곳은 이 붉은 숲이라고 불리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바로 옆 지역이었습니다. 방사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숲 전체가 뻘겋게 타서 나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붉은 숲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구역에서 잰 방사선 피폭량은 일반인이 1인당 피폭 한도 양으로 이제 측정했을 때 거의 160배 가까운 양을 잴 수 있었다.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들이 사시는 마을은 발전소에선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방사능 오염 정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벨라루스 정부가 발표한 것인데요.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게 좀 갖고 와봤습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전 국토의 23%가 세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10% 정도는 스트론튬에 오염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방사능 물질이 다른 거지요.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제가 간 그때가 이제 25주년이 되는 때였는데요. 그동안에 서울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굉장히 넓은 구역인 거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가 2,2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벨라루스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받고 이주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된 벨라루스 사람들은 약 13만 8천 명. 그리고 강제 이주가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이 20만 명. 그리고 현재도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110만 명 정도 된다고 벨라루스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피해였던 것이고요.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도 국무회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체르노빌 사고를 당시 정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찾아봤습니다. 4월 26일 날 소련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국무회의 보고 자료입니다. 길게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측정을 해보았더니 한국에서 방사선 물질이 측정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인 거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여기까지는 좋겠죠. 국민들에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소를 멈추고 내지는 핵발전소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그때서부터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980년대 후반 핵발전소를 계속
증가시키는, 더 건설하는 정책을 했고, 그것은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교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그 사고가 수습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면들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짧은 강의를 통해서 체르노빌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